네, 리더스 MBA에서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GMAT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희랑입니다. 제가 오늘 GMAT 리딩 섹션이 뭘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험인지에 대한 간략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리딩, GMAT에서도 리딩이라는 섹션, 읽고 얼마나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보겠다는 이 시험, 절대로 번역 시험 아니에요. 트랜슬레이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걸 테스트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애초에 네이티브 스피커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잘 읽는지를 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시험은 아니죠.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 말을 이용해서 영어라는 다른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이미 대상자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이 원하는 건 뭐죠? 이 시험은 그야말로 컴프레hen션 얼마나 잘하나, 이해력에 대한 측정인데, 이해력? 그 이해라는 게 뭐냐면요, 이해라는 게 추론 능력하고 연결돼요. 절대로 뭐는 아닐 거냐면요, 상식을 이용하거나 상상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건 리즈닝을 하는 거지, 상식이나 상상을 이용해서 내용을 채워서 나름 머릿속에 든 것들, 그걸 이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많은 오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기억하세요. 상상하면 안 되고 상식을 이용하셔도 안 돼요. 철저하게 글의 내용에 입각해서 주어진 정보들만 가지고 내용을 끌어내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그러면 리즈닝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리즈닝이라는 건 상식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리즈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리즈닝이라는 건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관계 파악.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리딩 섹션에는 CR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패시지에 던져져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면서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관계에 따라 생각의 법칙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추론이 완성되는 것. 추론을 한 것이 곧 이해를 한 것이고요. 관계에 따른 생각의 법칙이 있어요. 그 생각의 법칙에 따라서 추론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곧 얘네가 얘기하는 comprehension, 이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따라서 옵셔널 가이드에서 말이에요. 옵셔널 가이드란 GMAT 출제자들이 우리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하고 안내 학습서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제도 있고 출제자 의도가 전문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옵셔널 가이드의 출제자 의도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옵셔널 가이드의 출제자가 직접 밝힌 리딩 섹션의 의도 1번입니다. 보시다시피 분명히 명시했어요. 단어를 시험 보진 않겠다. 얘는 단어 시험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글 속에서 어떤 단어가 가지게 되는 스페셜 미닝에 대해 물어보겠다. 그럽니다. 스페셜 미닝. 스페셜 미닝에 대해서 물어보겠대요. 특별한 의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이걸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이 말은 곧 사전상에 내가 자주 쓰던 단어의 1, 2번 뜻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막 7번 뜻, 8번 뜻, 10번 뜻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거구나. 역시 주네스 까탈스럽군.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착각이고 분명히 오해예요. 절대로 스페셜 미닝이라는 게 그 단어가 사전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장 쓰임새가 적은 어떤 이상한 뜻을 물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리딩 섹션에서 출제자가 얘기하는 comprehension이라는 건 내용의 관계를 따지는 일인데,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 그걸 스페셜 미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이론반에서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론반에 들어오시면 또 듣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먼저 간을 보는 차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말을 해요. 탐이 성실하듯이 앨리스도 배짱이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탐이 성실하듯이 앨리스도 배짱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성실하듯이 얘 때문에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간에 무슨 관계 형성됐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다 관계가 형성됐죠. 얘랑 비슷해요. 이런 관계가 형성됐어요. 기본적으로 내용 간의 관계에 속하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탐이 성실하듯이 성실성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도 당연히 이 관계가 마찬가지다 관계니까 앨리스도 성실하다라는 얘기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 자리에다가 배짱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넣어둡니다. 이 단어의 사전상의 definition,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이 컨텐츠 속에서 갖게 되는 스페셜 미닝, 그게 더 중요해요. 사전상의 배짱이가 뭐 곤충이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습성상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GMAT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리딩 섹션은 상식이나 상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어진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주어진 내용 끌어내서 정리해서 푸는 시험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배짱이에 대한 상식, 배짱이에 대한 상상,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동화책 속에서 배짱이가 낮에는 탱자탱자 여름에 막 놀다가 겨울에 추워지니까 개미한테 붙어가지고 도움을 받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잡아가시면 그게 곧 오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짱이가 스페셜 미닝 성실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상상도 배제하시고 앨리스는 성실하다, 이것만 추론하시면 돼요. 이게 배짱이가 가지는 스페셜 미닝인 겁니다. 이 글 속에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셜 가이드에서 밝히는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골라왔어요. 보시면 그렇죠. 내용과 내용의 관계에 정확한 판단 가능한지 보겠다라고 적혀있죠. 메이저 컨셉과 마이너 컨셉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정확한 추론이 가능한지 보겠다. 그건 또 뭔 소리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미리 그랬어요. 관계를 따지는 거라고요. 리딩 섹션에서 중요한 건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 지금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메이저와 마이너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론으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메이저. 그러니까 내용이 항상 뭐가 나오고 또 거기에 내용이 막 나가요. 근데 이 내용들이 말이에요. 메이저와 마이너의 관계로 따져져야 돼요. 스스로가. 아, 얘가 메이저구나. 여기에 마이너가 뭐가 붙었구나. 이걸 내가 계속 따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예시 중에 하나죠. 탐이 되게 똑똑하대요. 그러더니 그에 대한 마이너한 예시로 지난 중간고사에서요 100점 받았대요. 또 새로운 메이저가 등장합니다. 메이저. 새로운 메이저로 탐은 성실하기도 하대요. 하더니 이번에도 이에 대한 마이너한 예시로 기말고사도 100점을 받았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모두 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중간고사, 하나는 기말고사인데 중요한 건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중간고사 100점 받은 거, 이거는 똑똑하다는 메이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100점 받은 건 똑똑하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역할. 중간고사를 100점 받은 것에서 다른 어떤 상상도 추가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내용의 판단의 기준은 메이저와 마이너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또 똑같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상황이지만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똑똑하다는 추론을 할 수 없고요. 똑똑하구나 이 추론은 하면 안 돼요.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얘랑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위의 메이저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성실성. 이것만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GMAT 리딩 섹션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내용상의 관계를 따지는 일인데, 그 관계를 따져서 생각의 법칙에 따라 추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용 간의 관계에 따라 뭐를 추론할 거냐가 결정이 되죠. 기가 막히게 허점을 치고 들어와서 오답을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티브 스피커가 보기로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보는 언어 영역 시험인 셈이고 언어 추론 시험인 셈이죠. 우리나라에도 치의과 전문대학원 입학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할 때 우리말이 모국어지만 언어 추론 영역 시험 볼 때 누구나 다 어려움을 느끼고 따로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인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언어 추론 시험을 따로 공부해야 만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언어 추론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고득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단순히 영어만 잘 읽으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읽고 보자 라고 생각해서 막 그냥 뭐든 많이 읽어요. 하루에 3-4시간씩. 그런다고 성적이 과연 오를까요? 그러면 영어를 읽는 건 편해지겠지만 영어를 읽는 게 편해지는 건 그냥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과 마찬가지 상태가 됐을 뿐이고, 거기서 고득점을 하는 문제는 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영어가 모국어 아닌 내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만큼 영어도 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이 언어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제 자랑인가요? 제가 이론반과 적중반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GMAT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가면서 출제자 의도도 같이 보고, 그리고 영어적인 특성도 함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릴 때 그 두 마리 토끼는 같이 잡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자랑 좀 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다음 출제자 의도 좀 한번 볼게요. 출제자 의도 세 번째예요. 물론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이 옵셔널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지만 전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인데요. 분명히 써있죠? 배경정보 의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familiar topic,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토픽이 나오면 글을 읽기는 쉽겠죠. 내가 아는 분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하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낯설게 잘 모르는 토픽을 만났다고 해서 언어 추론 능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덜 나오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시험은 누가 더 상식이 많으냐를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어진 내용의 관계를 따져서 정확하게 누가 추론을 잘하는지만 봐야 되니까 절대 배경 정보가 성적에 관여하면 안 될 거예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배경 정보를 쌓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역시나 출제자가 이미 세워놓은 방향성에 전혀 맞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공부가 되는 셈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출제자 의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공부를 잡아서 나가시는 경우들 뵈면 참 안타깝죠. 저렇게 공부하면 고생만 하지 성적이 안 오를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으로 GMAT 리딩이 어떤 거구나를 접하고 계신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실 테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배경 정보를 쓰지 말라고요?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린지? 자, 그럼 배경 정보를 쓰지 말라는 건 뭔 소린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 정보를 이용하지 말 것. 자, 내가 분석해야 될 글을 만났습니다. GMAT 시험 딱 보러 갔는데 패스지가 툭 하니 뜨는 거예요. 근데 어라? 공용이 소재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공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어요. 어쨌든 난 공용을 잘 모르지만 시험을 쳐야 되니까. 보니까 설명이 내용 1, 내용 2, 내용 3 이렇게 떴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완전 열심히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대로 못 풀죠.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죠. 당연히 고득점은 못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당연히 누구나 다 아휴, 왜 내가 이렇게 못했지?
분석합니다. 이제 분석이 들어가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분석합니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할 때 1. 내가 영어 실력이 딸리나 봐. 영어 실력의 부족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1, 2, 3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못 읽었나 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죠. 이건 나쁘진 않아요. 나쁠 건 없죠. 영어 실력이 좋아지면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좀 더 읽기 편하게 되면 나중에 이 배운 추론의 법칙들 이용해서 판단이 더 정확해지긴 할 테니까 이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원인. 내가 영어는 완전 잘하는데, 내가 영어 완전 잘하는데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건 내가 공용이 뭔지를 워낙 몰랐기 때문이다 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배경 지식을 쌓는 쪽으로 공부가 이루어지잖아요. 배경 지식 쌓기. 이쪽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면 이제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절대 하면 안 됩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옵셔널 가이드에 분명히 GMAT을 출제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말했어요. 배경 정보를 이용해서 푸는 시험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더 많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성적 잘 받을 수 있게 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밝혔거든요. 자기들이 저렇게 밝히고 만든 시험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그럼 만약이라도 배경 지식 많으면 땡큐지 뭐 막 이러면서 열심히 쌓았다. 그러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은 상태예요. 배경 지식을 무지 쌓아놨어요. 공룡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공룡이라는 탑픽의 글을 만났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내용을 3개만 줬어요. 내용 1, 2, 3. 근데 내가 배경 정보를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아싸,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것만 갖고 어떻게 문제를 푸니?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또 4, 5, 6을 더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이제 완전 신났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다.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죠. 근데 문제를 풀긴 풀었어요. 신나게. 막 뭘 알았으니까 막 쭉쭉 풀었어요. 근데 웬걸요? 오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오답의 이유는 하나예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나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도 막 쭉쭉 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글 속에서 얘기하지 않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틀려요. Not mentioned. 이 글 속에 얘기되지 않은 정보들, 얘네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니까 다 오답인 거예요.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이 글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지울게요. 이제 제대로 된 버전입니다. 공룡이 소재로 글이 주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룡이 주제예요. 내용이 1, 2, 3 나왔어요.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플러스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배경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론이 들어가야죠.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추론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추론이라는 건, 리즈닝이라는 건 상식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관계를 파악해서 그 관계에서 생각의 법칙에 따라 추론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벌써 두 군데에서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내용하고 여기 나온 내용하고 관계를 따져요. 추론의 법칙에 따라서 7이라는 생각이 나와야 돼요. 또 얘랑 얘의 관계를 따져요. 그러면 약속에 따라서 10이라는 생각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합쳐져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러니 배경 정보를 쌓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며 시간 낭비이며 체력 낭비이며 더불어 나중에 방해가 될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글을 분석한 건지 내가 알고 있는 사고가 들어와서 내용이 완성된 건지 너무 바쁘고 긴장되는 실제 시험할 상황에서는 막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지 거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으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선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내 배경이야. 이건 차단. 이게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배경적 지식을 쌓는 건 시험을 방해하는 요소만 더 많이 만드시는 결과입니다. 안타깝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중요한 얘기들을 드렸어요. 이것만 가지고 GMAT이 끝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일 텐데 이건 맛을 조금 본 셈입니다. GMAT이라는 시험이 깊고도 넓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초론의 법칙들 저와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론반과 적중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세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윤희랑이었습니다.